이번 시간에는 남북국 시대 신라 사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일신라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676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딱 되는 698년에 이제 고구려의 땅에 발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26년에 발해가 멸망을 하고, 935년에 신라가 고려에게 항복을 하죠. 자, 그래서 이 200년 가까이 기간 동안 이제 발해와 신라가 함께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해와 신라가 공존했던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기록에 보면 이제 원성왕과 환덕왕 때 발해를 북국이라 칭하면서 사신을 파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선시대 들어오면 유득공이 이제 발해구를 쓰면서 이 발해와 신라를 각각 남북국이라 부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한동안 이제 이 얘기가 없다가 1970년대 들어와서 학계에서 이제 이 남북국 시대론이 제기가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 시대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사실은 이제 발해가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해를 우리 역사에 어떻게 같이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의 결과 이 남북국 시대론이 제기가 되었던 거고, 최근에는 이제 교과서도 그렇고 이 남북국 시대를 널리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신라 시대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요. 신라의 역사가 1000년이잖아요. 이 기나긴 시간을 이제 각 역사서들이 이제 시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가 똑같이 이 신라사 중심이라고 하지만 신라사를 시기 구분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통일 이후의 시기를 중대, 하대로 양분을 하고요. 삼국유사에서는 상고, 중고, 하고라고 3개로 구분을 하지만 통일 이전의 시기를 상고, 중고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보이고 있죠. 다만 공통점은 어디냐면 무열왕대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하게 이제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무열왕을 기준으로 삼았던 이유는 이제 무열왕이 진골 왕으로서 이제 왕이 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시점이기도 해서 이런 역사인식에 있어서는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나 삼국유사의 일연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통일 이후에 신라 사회를 설명할 때는 그 변화상을 설명하려면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는 시기 구분을 많이 쫓게 되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시간에는 삼국사기 시기 구분에 따르는 중대, 하대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대라고 하는 시기는 무열왕 때부터 해서 해공왕 때까지를 우리가 중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시기는 이제 무열왕, 즉 김춘추 진골 출신이었던 이 김춘추가 왕이 돼서 진골왕이 등장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대에는 무열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세습하는, 즉 일명 무열왕계에 의한 통치 시기 이렇게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진골왕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신라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자, 왕이 진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골 귀족도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귀족 사이에 진골이라고 하는 신분적인 차이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신분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또는 왕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진골 귀족과 다른 왕권을 확보할 것이냐, 이게 이제 신라 사회의 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문왕 때 가게 되면 신문왕의 정책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신문왕은 자기의 장인이기도 했지만 이 김흠돌이라고 하는 진골 귀족을 이제 진압을 하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진골 귀족들을 숙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직속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집사부를 강화를 하는데요. 집사부의 이제 장관이 이제 중시 또는 이제 시중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의 이 지위를 강화를 시켜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귀족들 회의를 이끌어가는 상대등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위가 약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이 관료존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를 하는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이 관리들은 그 나라에 복무하는 대가로 토지를 받습니다. 토지를 받게 되는데, 이 관료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 중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즉 수조권만 인정을 해주는 제도이고요.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지역을 이 관료에게 주게 되면 그 관료는 수조권뿐만 아니라 노동력까지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노동력이라고 하는 건 자칫 그것이 이제 귀족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사병화 될 수도 있는 거고,
병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귀족들이 그 사병을 바탕으로 해서 왕에게 저항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신라 왕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 가능하면 노동력 주는 것을 금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고 오로지 수조건만 주는 이 관료전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문왕은 유교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국학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국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인재를 양성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새로운 인재는 왕과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필요한 새로운 인재를 뽑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신문왕의 정책을 쫙 보면 결국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것은 진골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골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면 상대적으로 왕의 권위와 권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왕권 강화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성덕왕 때 보면 이제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정전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만 백성들에게 토지를 줬다라는 것은 결국 백성들이 노비로 전락해서 귀족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 자체가 결국은 귀족들의 경제적, 정치적 그 세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왕권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덕왕 때 가게 되면 중앙 간부나 또는 지방 행정 구역들을 다 이제 한자어로 바꾸게 됩니다. 명칭을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일명 한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환화 정책이 계속 지속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본래 명칭으로 돌아갑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경덕왕 때는 결국 폐지되었던 노급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고 관료전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을 보면 결국은 끊임없이 그동안 귀족들이 반발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덕왕 때 되면 결국은 귀족들의 세력이 커짐으로 인해서 이 노급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덕왕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해공왕이고요. 이 해공왕이 8살에 즉위를 해서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서 결국은 진골 귀족에게 이제 살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대가 끝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대의 끝은 결국 무열왕계의 끝이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골 귀족 세력들이 이제 크게 강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해공왕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상대등이었던 김양상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선덕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통일 전에 존재했던 여왕 선덕왕과 그 다음에 통일 후에 등장하는 이 하대에 등장하는 남자 선덕왕을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여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덕 여왕이라는 표현보다는 선덕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기를 가지고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선덕왕의 즉위부터를 우리가 보통 신라 하대라고 규정을 하게 되는데요. 하대, 그러니까 선덕왕이 즉위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선덕왕이 죽게 되고, 선덕왕이 이제 사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왕의 지위를 놓고 귀족 간에 약간 이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이제 원성왕이었던 거고요. 자, 이 왕실 계보도를 보시면 신라 하대는 거의 이 원성왕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선덕왕과 이 원성왕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은 내물왕계입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에 가면 그 내물왕계가 이제 왕권을 이어가는, 그래서 왕의 그 계보가 바뀌는 이 측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신라하대를 설명을 할 때 진골 귀족 간의 왕위 쟁탈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혼란기였다. 그리고 150년간 수명이나 되는 왕이 등장을 했다라고 해서 그 혼란기로 설명을 하는데요. 실제로 왕위 쟁탈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이제 뭐 희강왕, 그 다음에 민해왕, 그리고 신무왕, 이 세 왕 때가 가장 활발했던 거고, 일정 기간도 보면 안정되는 기간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등장을 했느냐? 재위 기간이 짧았던 왕이 많았던 겁니다. 이 왕위 쟁탈전과 관계없이. 그죠? 그래서 너무 왕위 쟁탈전만 가지고 신라 하대의 어떤 혼란을 설명하면 그건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신라 하대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왕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진성여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진성여왕 등장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41대 왕이었던 헌왕왕에게는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이 딸에게 왕위를 넘겨주자.
우리 역사를 보면 여왕이 있지 않느냐, 그 전례를 따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들은 헌안 왕은 극구 반대를 합니다.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왕의 통치를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위였던 경문왕에게 왕위를 넘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문왕에 이어서 경문왕의 자식들이 이제 줄줄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정광왕이 이제 후사가 없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쯤 돼서 결국은 이제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여동생이었던 진성여왕의 즉위를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정광왕이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겐 훌륭한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경험이 있다, 이런 훌륭한 여왕이 등장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왕의 탄생은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성여왕이 등극을 하게 되고 여왕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여왕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주목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진성왕이 즉위를 하게 됐는데, 이 진성왕 때는 되게 안타깝게도, 그죠? 원종과 애노의 난을 비롯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심각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최치원이 기록한 해인사 그 묘길상 탑기라고 하는 이 기록에 보면 이제 굶어 죽은 시체와 전사한 해골이 들판에 별처럼 펼쳐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진성여왕 이후에 이런 농민 봉기를 겪으면서 신라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신라가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또는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원인을 진성여왕한테 둘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진성여왕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진성여왕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통치를 잘해서 안정화시킬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진성여왕 이후에 이제 왕들이 쭉 이어지지만 결국은 신라 사회를 다시 제자리로 못 돌립니다. 그것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신라가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모순이 축적이 되었던 것이고, 그게 마침 진성여왕 때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모순의 축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신라의 쇠퇴 과정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진성여왕 이후에 신라가 쇠퇴하면서 결국은 신라 사회 회복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호족, 육두품, 그 다음에 선종 승려들입니다. 호족은 이제 촌주 출신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낙향한 귀족들이나 그다음에 장보고와 같이 이제 해상 군진 세력들이 이제 호족의 일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이제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하나 지어서 이제 이 그 주민들을 보호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성주나 장군으로 불리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호족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신라 골품제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불만이 많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육두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두품들은 우리가 이제 최치원이나 이런 이제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온 굉장한 엘리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은 한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라 골품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육두품들은 당시에 이제 지방에서 성장을 하고 있었던 호족들과 결탁을 하거나 또는 은둔 생활을 하거나 이런 이제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선종 승려들인데요. 이 승려들은 이제 뭐 처음부터 선종 승려들도 있지만 중국 유학을 갔다가 중국에서 유행하는 선종을 배워온 승려들이 많습니다. 이 선종은 기존에 있었던 교정하고 다르게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이런 것을 지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앙에 귀족들과 결탁되어 있는 교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중앙의 귀족들도 당연히 이 선종 승려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선종 승려들을 보고 중앙의 귀족들은 뭐라 그랬냐면 마귀의 말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종 승려들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지방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 호족들과 결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좀 지식적인 부분, 통치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역 문화를 꽃피우는데 크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방 호족, 그 다음에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 그 다음에 선종 승려,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추구하는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들이 이제 결국은 신라의 반기를 들게 되는 거죠. 즉, 신라를 이제 부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견훤이고요. 그래서 견훤은 이제 후백제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궁에는 이제 후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 신라는 다시
후삼국 시대로 분열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 이러한 후삼국 시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북국 시대 발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해의 건국을 보려면요, 고구려 멸망으로 좀 올라가 봐야 되는데, 668년 고구려가 멸망을 하죠. 자,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이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들을 대거 이제 요서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이 요서 지역에는 당시 당나라의 영주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었는데요. 이 영주 지역에는 이제 끌려온 고구려 유민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이제 말갈족, 그다음에 거란족 이런 많은 사람들도 당에 의해서 강제 이주되어서 여기에 기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당의 통제를 받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의 통제에 대한 불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696년에 거란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발갈족들을 데리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들을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문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당나라 군대와 대종이 이끄는 군대가 싸움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더 동모산으로 이동한 대조영이 동모산을 기점으로 해서 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나라의 등장 이런 것들이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이 진이라고 대조영이 세운 진이라는 나라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이제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713년에 가면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책봉을 하게 되죠. 그 말은 이제 대조영을 인정해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발해 군왕으로 책봉을 하면서 이제 나라 이름도 진에서 발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해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대조영을 이어서 왕에 오른 이제 무왕은요, 자, 시호가 무왕이잖아요. 그죠? 그럼 좀 이렇게 무력을 행사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무왕은 이제 이렇게 흑수말가를 이제 토벌을 하게 되는데요. 이 흑수말가의 토벌을 이제 자기 동생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동생은 사실은 좀 친당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이 흑수말가의 토벌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당나라로 망명을 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무왕이 당나라에다가 자기 동생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또는 보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 당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이 무왕의 동생을 돌려보내거나 처벌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요구 조건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왕이 직접 군사를 보내서 산동 지역, 즉 이제 당나라 등주 지역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발해가 이제 당나라 지역을 공격을 하니까 당나라는 신라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발해를 좀 공격해라. 그래서 신라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자, 근데 이때가 한참 겨울이었고 엄청 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추위에 싸움을 하다 보니 군사적인 사기도 떨어지게 되고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고, 그래서 신라군은 그 자리에서 회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결국 공격을 했던 발해나, 그 다음에 공격을 당했던 당나라나, 그 다음에 그걸 도와주러 갔던 신라나, 어느 누구도 별다른 이득이 없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왕 입장에서는 이제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일본 또는 돌골과의 어떤 친분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긴 하지만, 이 산동 지역 공격 이후에 가면 이제 이 전쟁보다는 좀 화친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등장하는 왕이 문왕입니다. 문왕, 문으로 이제 흥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왕은 이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당나라와 친선 정책을 실시하게 되고요. 신라와의 관계에서도 이제 이 대립 관계를 좀 개선하게 됩니다. 신라와 발해의 관계는 당연히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발해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역사 계승의식 부분에서 사실은 잘 맞지가 않았던 거죠. 대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동성을 이제 발해가 공격했을 때 신라가 군사를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왕 때에 가면 조금 해소가 되는 측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왕은 이제 이 상경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겨서 이제 다시 이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선왕때에 가면 이제 고구려가 차지했던 그 옛 땅, 그 이상을 이제 발해가 차지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래서 이제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넓은 영토를 5경, 15부, 62주 이렇게 나눠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926년에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자, 그 발해 이제 통치 제도를 보면 발해는요, 그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해의 왕이나 왕비는 자기 스스로를 황제 또는 황후라고 부르면서 황제국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나라와 동등하게, 그래서 이제 당나라의 삼성육부라고 하는 통치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발해도 삼성육부제를 실시하는데 다만 명칭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당성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정당성의 이제 이 장관이 이제 대내상인데 이 대내상을 중심으로 이제 전국을 운영해 갔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육부를 이렇게 세 개씩 두 개로 나누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운영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나라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발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지방은 이제 5경, 15부, 62주 이렇게 두게 되는데 5경은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15부는 지방 행정의 중심지, 그리고 62부에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이러한 것을 62부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 말단에는 이제 촌이 두어지게 되는데요. 촌은 그 당시 그 토착적인 세력이었던 수령이 직접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견되는 지방관은 대체로 고구려 유민들이었을 것이고 그 촌에 존재하는 그 토착 세력인 수령들은 대부분 말갈족이었겠죠. 그래서 고구려인과 말갈인의 어떤 통합에 통한 이 지방 지배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군사는 중앙에 시비를 두었다 그러고 지방군은 이 지방의 지방관들이 통솔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발해를 볼 때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 고구려 유민하고 말갈인들의 결합을 통해서 건국한 나라이기 때문에 과연 이 발해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속하느냐 또는 고구려를 계승했느냐 또는 발해 국가로 봐야 되느냐 이러한 이제 정통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발해를 건국하고 통치했던 그 통치자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기록을 잠깐 보시면요, 그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입니다. 국서 내용 보면 우리는 고려의 옛 땅을 되찾고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말하는 우리는 발해인 거고요. 고려는 고구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자기네 스스로가 고구려를 계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외적으로 표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일본이 발해에 국서를 보내면서 답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천황은 삼가 고려 국왕에게 문안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고려 국왕이라고 하는 것은 발해 국왕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얘기하니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려 국왕이라고 칭해주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보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중국 측 기록에 보면 이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은 고구려의 별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고구려와 발해의 어떤 관련성 이런 것들이 이미 중국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하니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단순히 이제 역사 계승의식에서만 확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발해의 문화 중에는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정해 공주묘인데요. 이 정해 공주는 문왕의 둘째 딸입니다. 이 정해 공주의 무덤을 보시면 일단 돌방 무덤이죠. 그리고 천장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주림 천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고구려의 무덤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그 정해공주의 무덤을 쓰면서 고구려 무덤 양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것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발해의 불교 유적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불병자상과
그다음에 석등의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고구려, 여러분이 고구려 불상하고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구려의 어떤 불교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도였던 상경성의 발굴을 한 결과 온돌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해주 일대에서도 이 온돌을 발굴했다라는 그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는데요. 이 온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우리나라만의 난방 방식이죠. 이걸 이제 발해가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발해는 고구려 문화만 계승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나라와의 이제 관계 개선 이후에 당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당나라 문화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당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번에는 정효공주 무덤입니다. 정효공주는 정해공주의 동생입니다. 즉 문왕의 넷째 딸이고요. 792년에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정효공주 무덤을 자세히 보면 벽돌 무덤이죠. 그 다음에 천장에 주림이 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벽화를 보면 벽화에 이제 관료들이 서 있는데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관료들이 입고 있는 관복이 당나라 관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벽돌 무덤 양식, 그 다음에 벽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관복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당나라 문화의 영향이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문왕의 자식들 딸 둘이 한 사람은 고구려 계승한 무덤을, 한 사람은 당나라 문화를 계승한 무덤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마 발해 문화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 문화에서도요, 당나라 문화의 영향을 볼 수 있는데, 이 영광탑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로 쌓은 탑입니다. 삼국의 탑은 각각 특징이 있죠. 중국은 벽돌탑, 즉 전탑, 우리나라는 석탑, 일본은 목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벽돌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국의 탑인 거고요. 발해가 이 전탑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불교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왕이 상경성으로 천도를 했잖아요. 그 천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도성을 꾸미는데 그 도성을 꾸밀 때 당나라 수도인 장안성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획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남쪽으로 뻗은 주작대로, 그죠? 그 주작대로 똑같이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도성의 구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발해가 당나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유학자들을 교육하는 국자감을 주게 되고 많은 유학생을 당나라에 파견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문왕이라고 하는 때에 당과 친선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당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발해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결합이 되겠지만 고구려 유민이 지배층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고구려 계승하는 문화와 발해와의 관계 속에서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인 모습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발해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신라와의 발해의 관계를 보면 무왕 때는 서로 이제 좀 불편하고 대립적이었죠. 그러다가 문왕 이후부터는 이제 이런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발해의 이제 무역로 중에서 신라로 연결되는 신라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그 길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교류가 그만큼 활발했다라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발해와 신라는 대립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당나라의 유학가였던, 그래서 당나라 빈곤가를 두고 이제 그 발해 유학생들과 신라 유학생들 간에 굉장한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발해나 신라가 유학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신라와 발해는 200년 동안 충돌 없이 평화롭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신라와 발해의 관계는 그리고 현재 우리 남북 관계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의 사회와 경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로 이제 삼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배층들을 복속을 하게 되고 그들을 이제 중앙 관료로 편제를 하게 되죠. 그 편제한 것을 우리가 일명 관등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등제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3세기 후반 아마 6부 연맹, 5부 연맹이 사라지면서 14관등이 성립되었다고 하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3세기 좀 이르죠. 고이왕 때 육자편과 함께 이 16개의 관등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신라는 좀 늦게 6세기에 가서 법홍왕 때 17관등이 정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등제, 귀족들을 이제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서열화를 시키다 보니까 결국 그 연맹 단계에서 왕과 귀족들이 함께 회의를 하고 국가 운영을 이끌어 나갔던 이 회의체는 결국 이제는 귀족들에 의한 회의체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족회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일명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함회의, 그리고 신라는 화백회의라고 하는 귀족들만의 회의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귀족들의 회의가 결국은 왕권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신라의 화백제도는 독특하게 만장일치제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김춘추를 추대를 했을 때 김춘추가 사양을 합니다. 그죠? 사양을 하게 되고 당연히 김춘추에 대해서 반대하고 오히려 알천을 이제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자 김유신이 몰래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이제 귀족회의의 담당자들을 만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만장일치로 김춘추를 추대하게끔 하죠. 그래서 김춘추가 진골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만장일치제가 신라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신라에서는 이게 관등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물론 고구려 백해도 신분제가 있었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신분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지배 세력들을 복속하는 과정에서 또는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지배 세력의 크기에 따라서 아예 이제 서열화, 신분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분제인 골품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골품제라고 하는 것은 골과 골제와 품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골제는 성골과 진골, 그다음에 품제, 두 품제는 6두품부터 1두품까지 이제 6개 이렇게 이제 존재를 했었는데 성골은 신라가 통일하는 그 통일기에 가면 결국 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었던 3두품부터 1두품까지도 이제 통일 이후에 가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골품제가 사라지냐? 그건 아니고요. 골품제는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골품제에 대한 이 7세기 살았던 설계두의 이 얘기를 잠깐 보시면요. 신라에서는 사람을 등용하는데 골품을 따진다. 그래서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골품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즉 이게 신분제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관등제와 함께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신라의 관등제는 17관등인데요. 진골은 어떤 관등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대사라는 사람을 신분을 보게 될 경우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진골일 수도 있고 육두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일벌찬이라는 직위를 갖고 있는 관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무조건 하고 진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5품 이상의 대하찬 이상의 지위는 오로지 진골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두품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도 공을 세워도 이 사람은 제6등, 6관등인 아찬까지만 오를 수 있는 거죠. 자, 아찬까지 올랐는데 공을 세우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중하찬을 줍니다. 거기서 다시 공을 세우면 중중하찬. 그 다음엔 어떻게? 삼중하찬을 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구중하찬까지. 그러나 결탄코 대하찬의 관등은 주지 않습니다. 왜? 진골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골품제와 관등제가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골품제를 신라사회의 어떤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제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고대 국가를 형성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그러면 넓어진 영토, 그다음에 많아진 인구, 이걸 이제 통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 통치 제도도 마련이 되게 됩니다. 고구려는 그 지형 자체가 이게 지금 산세가 험한 지형이다 보니까 성을 중심으로서 이제 지방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백제는 이제 무령왕 때 22담루를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성왕 때 전국을 5부로 나누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신라는 이제 6세기 들어서 이제 주군을 설치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이제 채 말단은 이제 촌으로 편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고대 국가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사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신라에서 신라의 이 금성문들을 통해 가지고 이 고대 국가가 성장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6세기 초에 만들어진 포항 냉수리 신라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비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진입하촌이라는 데서 이제 재산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재산 분쟁을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의결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지도로 갈문왕과 육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지도로 갈문왕이 이제 우리가 아는 지증왕인 거고요. 그럼 이 육왕은 누구냐? 이 육왕이 아마 신라 육부의 우두머리들, 대표들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6세기 초까지도 신라는 왕권이 이렇게 독보적으로 높은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육부의 대표들과 함께 공론하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자, 가운데 있는 건 단양 신라 적성비인데요. 이거는 6세기 중반 진흥왕 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비석의 내용은 신라가 단양 적성 지역을 이제 새로운 영토로 편입을 하면서 이때 이제 공을 세웠던 사람들에게 포상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 포상을 하면서 명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냐? 이젠 한 명입니다. 진흥왕 이 한 명이 명을 내리는 주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육부와는 다른 권력을 갖춘 왕의 등장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흔히 말하는 권력의 집중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고대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맨 오른쪽에 보이는 게 남산 신성비인데요. 이 신성비는 이제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신성비는 6세기 말 진평왕 때 남산에 이제 새로운 성을 쌓으면서 그 이제 축성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약서를 합니다. 3년 이내 무너지면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누가 동원되었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를 축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새겨놓은 것이 이 남산 신성비인데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지방 통치 제도를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 동원했느냐, 얼마를 동원했느냐, 이 요역을 동원하는 체제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왕권이 강화되어 가고 영토가 확장되어 가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 제도가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소국이나 연맹 단계에서 고대 국가로 발전한 과정. 이것을 이제 신라의 금성문들이 차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통일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통일 후에는 영토가 더 넓어졌죠. 그죠? 그러면 인구도 더 많아졌고 그러니까 당연히 통치 제도에 대한 개편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통치 제도의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냐? 당연히 왕 아래 관료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직속기관인 집사부 그리고 집사부의 우두머리인 시중의 역할을 강화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감찰기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의 감찰기구는 사정부, 그 다음에 지방의 감찰기구는 외사정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방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진골귀족을 이제 약화시키려고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육두품을 적극 등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육두품들이 왕의 조언을 하는 사람 역할을 하거나 또는 이제 중앙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들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강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외교문서를 써주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골품제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그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고구려 백제 유민을 받아들이는데 고구려 지배층은 육두품으로 받아들이고요. 백제 그 지배층들은 오두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등 있게 백제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 골품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관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근데 관등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흥덕왕 때 기록을 보면 일상생활에까지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신분에 따라서 가옥의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타는 술의 사이즈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이 각각 소유할 수 있는 말의 숫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일상생활이 신분에 따라서 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품제가 사실은 단순히 관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깊이 관여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매에서 일두품은 이제 서서히 사라져서 평민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행정은 이제 통일 이후에 이제 구주, 오소경을 두게 되는데 구주는 이제 구주를 두고 구주는 각각 신라 땅, 고구려 땅, 백제 땅을 각각 3개의 주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를 다 포섭했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 아래에 군과 현을 둬서 지방관을 파견을 하게 되고 그 말단에는 촌을 두어서 이 촌은 촌주가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촌주의 역할이 뭐냐? 이걸 보여주는 문서가 무엇이냐면 신라 촌락 문서입니다. 자, 이 신라 촌락 문서는요, 그 일본에 있는 그 도다이 이사라고 하는 그 사찰 뒤편에 있는 그 쇼쇼인이라고 하는 그 보물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서원경,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청주 지역이거든요. 그 주변에 있었던 4개 촌에 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근데 인구는 남녀별로 또는 연령별로 구별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토지의 크기,
그 다음에 뭐 가축의 수, 심지어는 과실나무의 숫자들의 변동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촌주들이 기록을 했다는 거고요. 3년마다 이런 문서들을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서들은 어디에 활용이 되느냐? 세금을 매길 때나 또는 요역을 동원을 할 때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동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촌주들의 역할들이 이 말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촌락문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신라의 지배력이 이 말단에까지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라 경주는 이쪽에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지리적인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서 오소경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작은 서울이죠. 그래서 경주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육부명을 칭한다거나 똑같은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촌주들을 지방의 이제 역할을 담당하는 촌주들은 일정 기간 수도에 올라와서 머물다가 내려가야 되는데요. 이 제도를 상수리 제도라고 하게 되고요. 이것 또한 지방인들을 철저하게 통제,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 제도는 고려로 가면 긴 제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고대 이제 경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경제는 결국 귀족, 평민, 노비가 있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은 평민이죠. 평민이 내는 세금은 왕조 사회에서는 동일합니다. 조세를 내야 되고 공물을 바쳐야 되고 역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치 세금을 내는 거는 동일하게 되고요.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우경을 장려한다든지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이 농업 생산력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물건의 유통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도시나 수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들어섰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경주에 보면 이 시장을 관할하는 동시전이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다고 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런 유통도 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상공업은 이제 해당 관청에서 이제 그 필요한 물품들을 조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은 동일기에 가면 남북 시대에 가면 이제 경주에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요. 서시, 남시들도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 시장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남북 시대의 무역 활동을 보게 되면 신라의 경우에는 산동 지역에다가 이제 신라원, 신라방, 신라촌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하나의 거점이 마련되고 엄청난 많은 신라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거기와 그다음에 울산항, 그다음에 영암, 그 다음에 청해진, 그리고 당항성, 이런 지역들이 이제 항구로서 활발하게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 울산항은 이슬람 상인들이 들어오는 이 통로로서 많이 활용이 되었고요. 청해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장보고가 이 서해안에 출몰하는 해적들을 없애기 위해서 설치했던 군진 기구인데 이제 해적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났더니 이제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이제 교역과 교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장보고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그 다음에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이 해상 루트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 사회가 굉장히 좀 상품이 굉장히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떤 이제 법령이 내려지냐면 사치품 구매를 금지하는 이런 명령까지 내려집니다. 그만큼 여러 해외 물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위에 있었던 발해를 보면요. 발해도 마찬가지로 산동 지역에다가 발해관이라는 걸 둬서 하나의 거점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해는 초기에 이제 당나라나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었죠. 그래서 일본과의 교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는 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기도 하지만 육상으로 또는 해상으로 이렇게 이제 길들이 만들어져서 당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신라와의 관계는 신라도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 교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의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나 고구려, 동해에는 각각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당군 신화 같은 경우에는 당군이 이제 천손의 자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고구려의 주몽이나 부여의 동명왕 같은 경우에도 천손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의 박혁거세나 가야의 수로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결국 이 시조가 천신이 강림
강림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의 왕들은 결국 이 시조를 천신의 후손 또는 천신이 강림한 곳으로 여겨서 시조묘를 만들고 그 시조묘에 대한 제사를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조를 이제 숭배하는 그런 이제 제사 의식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천신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삼국이 각각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들을 복속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삼국만 천신 의식이 있었느냐? 그렇진 않고요. 이 주변에 있었던 소국들도 각각 자기들의 국가를 건국한 시조에 대해서 또는 조상에 대해서 천신이다, 천손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삼국이 주변 지역을 복속하면서 그 지역들을 편입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그 정복자인 이 삼국의 왕도 천손이고 그 다음에 정복을 당한 피정복 국가의 그 소국의 왕들도 결국은 이제 천손 의식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이 권위적인 부분이나 권력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국은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복속된 지역들과는 다른 자기들만의 어떤 그 권위와 권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했던 거죠. 이때 마침 중국에서 불교가 유행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고구려와 백제는 4세기 372년과 384년에 각각 고구려와 백제는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신라는 이제 이 동쪽 끝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중국과의 교류가 상당히 늦었죠. 6세기 넘어가서 중국과 교류를 하다 보니 중국으로부터 바로 불교를 수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불교는 고구려로부터 전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 시기도 이제 좀 상당히 6세기로 좀 늦어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삼국이 전체적으로 불교를 수용하는 과정을 보면 불교를 수용하는 주체가 누구냐? 삼국의 왕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교를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를 왜 왕들이 직접 나서서 수용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제 불교가 이 왕권이나 또는 통치 이념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적극 수용에 나섰겠죠. 불교가 갖고 있었던 그러면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한 부분을 보면 불교는 기본적으로 살아생전에 자기가 행했던 행위, 그걸 우리가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업에 따라서 죽은 다음에 심판을 거쳐서 결국 다음번에 어떤 생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 윤회의 삶을 산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윤회하는 과정이 6가지가 있는데 제일 밑에서부터 보면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 이렇게 이제 6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도윤회라고 하는데 이 윤회의 이제 제일 꼭대기에 하늘, 천신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천신은 기존의 삼국이나 소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신 사상하고 무엇이 다르냐라고 보면 기존의 천신 사상 그 다음에 그 제사, 제천 행사를 할 때 전통적인 천신은 절대적인 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의 이 천신은 사실은 이 육도윤회의 제일 꼭대기에 있긴 하지만 인간과 별 차이가 없는 존재라고 여겨집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도 윤회하는 존재, 죽은 다음에 다음번에 심판을 통해서 다음 생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 천신도 인간보다 수명이 길죠. 그러니까 인간이 수명이 뭐 80에서 100세라고 한다면 천신의 수명은 뭐 10,000년, 20,000년, 1,000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수명이 길긴 하지만 끝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죽는 거고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천신도 심판을 통해서 다음번 생을 받게 되는데 그 경우에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인간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 천신이라고 하는 것도 무한한 존재,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 이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 존재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천신 개념하고 불교 수용 이후의 천신 개념은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불교 수용 이후의 천신 개념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불교에서의 절대적인 권력은 누가 가지냐? 윤회하지 않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죠. 천신 위에서 윤회하지 않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부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삼국의 왕들은 자기 자신을 또는 자기 왕실을 부처와 동일시를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일명 왕즉불, 왕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사상,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군주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륜성왕이라고 하는데 이 전륜성왕은 이제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바퀴 휙 돌면 그 전륜성왕이 도는 그 지역이 다 평온해지고 통일이 되고 좋은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상적인 군주로 이 전륜성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국의 왕들도 자기 자신을 전륜성왕에 빗대거나 또는 부처와 동일시하는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존의 전통적인 천신을 숭배하던 소국,
자기네가 정복했던 소국의 그 지배자들과 삼국의 불교를 수용한 이 왕들하고는 격차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보다 위에 있는 권위와 권력을 가지는 존재로서 부처와 동일시하는 이런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구려 백제 같은 경우는 기록이 그냥 뭐 372년, 384년에 받아들였다, 공인했다 이렇게 되게 짧게 나옵니다. 그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하지 않은데 반면에 신라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불교를 수용하고 공인하는 과정에서 반발도 심했고 그래서 이제 2차 돈의 순교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까지를 겪으면서 공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불교 수용과 공인하는 과정, 그 다음에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어떻게 활용했는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를 어떻게 통치 이념으로 활용했는지는 신라의 그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왕실 계보도를 잠깐 보시면요. 진흥왕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동륜, 둘째 아들은 사륜. 사륜이라고도 기록에 나오고 천륜 또는 금륜이라고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동륜 또는 사륜 또는 천륜이라고 이름을 이제 아들 2명을 지어줬는데 이게 이제 바로 뭐냐 하면 전륜성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륜성왕이 이제 타는 수레가 금으로 만든 수레부터 해서 철로 만든 수레까지 4가지 종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흥왕이 자기 아들에게 동륜이라는 이름과 사륜, 그러니까 아마 이 사륜은 천륜이겠죠. 둘째 아들한테 첫째 아들보다 더 높은 뭐 금륜이나 이런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륜이라고 하는 건 천륜을 의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동륜이나 천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자기 아들들이 다음번에 전륜성왕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이제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준 것이고 이건 전륜성왕 사상을 신라가 받아들인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륜은 사실은 왕에 오르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되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었던 이 사륜이 왕에 오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진지왕인 거고요. 그래서 아마 왕이 올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이 왕이 올라서 금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또는 이 천륜이라는 말에서 철은 쇠, 그죠? 그 쇠는 발음이 자꾸 이렇게 변화되면 쇠, 사. 그래서 사 또는 철이니까 쇠를 이제 바꿔서 바르면 이제 금, 그죠? 쇠금자 이렇게 해서 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천륜, 사륜, 금륜 이런 식의 다양한 표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들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진지왕이 왕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진지왕은 4년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위가 다시 그 동륜의 자식들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그때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바로 진평왕이 됩니다. 진평왕은 이름이 백정이었다고 얘기하고 이 진평왕의 부인 즉 진평왕비의 이름은 마야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백정과 마야라고 하는 이름은요 석가모니의 아버지 그리고 석가모니 어머니 이름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평왕이 자식을 낳는다면 그 자식들은 결국 석가모니랑 동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사실은 아들은 낳지 못하고 딸들만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선덕여왕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덕여왕 때 가면 선덕여왕이 이제 황룡사 구축목탑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자기는 찰제리종 신라 왕실은 찰제리종이다. 이 찰제리종이 뭐냐면 그 석가모니의 그 종족 즉 그 크샤트리아족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석가모니와 동일한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 왕실을 신성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그 전륜성왕이 넘어가서 진평왕, 그다음에 선덕여왕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석가모니 집안하고 신라 왕실을 동격화시키는 이거를 우리가 일명 진종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왕실을 신성화시켜 나가는 통치 이념으로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교를 통해서 삼국의 왕들은 통치 이념으로 삼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거나 왕실을 신성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불교를 장려를 시켜야 되는 거죠. 불교를 장려를 시키려면 사찰을 건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단히 큰 사찰들이 왕실이 앞장서서 건립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광개토왕 때, 고구려의 경우에는 광개토왕 때 평양에다가 9개의 사찰을 건립했다라고 기록이 납니다. 당시 광개토왕 때는 평양이 아직 수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평양 지역에 9개의 수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평양 지역을 굉장히 중요한 거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지역을 안모하기 위해서 미리 9개 사찰을 지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뒤에 이제 왕이 되는 장수왕이 이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백제를 가게 되면 백제는 모왕 때 익산 지역에다가 미륵사를 크게 창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수도였던 부여 지역에 보면 왕흥사지나 그 다음 정림사지와 같은 사찰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익산의 미륵사 같은 경우에는 백제 무왕이랑 신라 진평왕의 딸이라고 나오는 선화공주,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 선화공주와의 관계 속에서 결국 이 익산의 미륵사라고 하는 큰 절을 지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삼국 유사의 기록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선화공주의 기원에 의해서 무왕과 함께 미륵사를 창건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몇 년 전에 미륵사에 남아있는 이 석탑을 이제 해체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복원이 다 됐는데요. 이 해체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사리가 발견되고 사리 안에 이제 금동 이 판이 나오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미륵사 석탑을 창건하는데 역할을 했던 왕후가 누구냐? 선화공주가 아니라 사택의 딸인 왕후가 창건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제 금동판은 사실은 그 당대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국유사보다는 당대 기록을 더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미륵사 이 탑은 뭐 현존하는 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고, 목조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탑이라고 하는 데 의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창건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새로운 과제를 하나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라의 경우에는 이제 최초의 사찰인 흑룡사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황룡사, 그 다음에 이제 분황사, 이런 이제 많은 사찰들을 차례로 건립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황룡사 같은 경우에는 진흥왕 때부터 시작해서 선덕여왕 때까지, 그래서 금당을 짓고 그 다음에 불상을 만들고 황룡사 9층 목탑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대대로 이제 이 황룡사를 중심으로 해서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사찰을 조영하고 운영해 나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터만 남아 있긴 하지만 황룡사의 그 9층 목층탑의 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 다시 한번 복원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사찰을 건립하면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이제 탑이 중심이 되게 되죠. 왜 탑이 중심이 되냐면, 석가모니가 죽고 난 다음에 인도식으로 이제 답이, 즉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리들을 나누어서 이제 안장을 했는데, 그 사리를 안장하는 게 탑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무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탑이 숭배의 대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삼국에서도 이 사찰 건립과 더불어서 이 탑의 건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앞서 얘기한 익산 미륵사에 있는 석탑과 부여 정림사지에 남아있는 5층 석탑이 있죠. 그 5층 석탑에도 보면 1층 탑신에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대당평백제라고 하는 그 기록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국가의 좀 아픔을 이 석탑이 기억하고 있다, 이런 이제 측면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신라의 경우에는 현존 남아있는 거는 이제 목탑이었던 황룡사 9층 목탑은 이제 소실되고 없고요. 분황사 모전 석탑이 남아있는데, 모전 석탑이란 말은 말 그대로 모양을, 벽돌 모양을 흉내내서 만든 겁니다. 겉으로 보면 벽돌 모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벽돌 무덤은 아닌 거고 흉내만 낸 거죠. 그래서 이런 독특한 모전 석탑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상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삼국의 불교 문화에서 불상을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영가 7년명 금동포살사, 광배 뒤편에 이제 명문이 새겨져 있어서 그게 이제 영가 7년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제작 연도와 왜 만들었는지 하는 그 목적들을 기록에 남겨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미소라고 잘 알려져 있는 서산에 있는 그 마의 열의 삼존상, 엷은 미소를 띠고 있고 빛이 비추는 거에 따라서 그 미소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 불상이 대표적으로 백제 불상으로 꼽을 수 있는 거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경주 배동에 있는 석조 열의 삼존 입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일명 이제 아기부처라고 불리우는 자그만하게 되어 있는 삼존 불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마령 석조 삼존불,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 이제 불상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삼국시대 만들어진 불상 중에 백미라고 하는
있는 것이 이 미륵보살 방가상인데요. 앞에 두 개 있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국보죠. 그래서 이건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금동으로 만들어서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물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는 재질인 거죠.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금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동. 그 다음에 그 불상이나 작품이 이름이 뭐냐는 거죠. 미륵보살이기 때문에 미륵보살 이렇게 이름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태가 어떻게 있냐, 서 있냐 앉아 있느냐 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그걸 마지막에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륵보살 같은 경우는 반가, 즉 가부좌가 아닌 반가부좌를 하고 있고 사유를 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해서 방가사유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뒤에 붙이는 거죠. 그러면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이렇게 되는 거고, 제일 끝에 있는 이거는 이제 일본에 있는 건데요. 일본에 있는 이제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이거는 이제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목조. 그다음에 이 보살은 미륵보살이기 때문에 미륵보살, 마찬가지로 방가사유상을 모습을 하고 있어서 방가사유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본에 있는 이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보시는 것처럼 신라 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신라에서 전해졌다라고 보거나 이 삼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하는 걸로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 불교가 어떻게 되는지의 모습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7세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은 통치 이념으로서 왕실 중심으로, 귀족 중심으로 불교가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불교가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띄어야 하는 이런 이제 전환기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이제 뭐 심화가 돼야 되는 이런 단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7세기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과제였던 거고요. 자, 이 과제를 수행했던 대표적인 승려가 바로 원효와 의상, 두 승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원효와 의상은 원래 이제 같이 중국 유학으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 원효 스님은 일심 마음으로 깨달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학을 포기하고요. 의상 스님만 이제 유학을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원효 스님은 각종 여러 가지 불교 사상들을 약간씩의 견해들의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견해들을 이제 융합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일명 화쟁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교리들을 융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한 대로 일심 사상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모든 건 마음에 달려 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원효 스님의 가장 큰 업적은 불교를 대중화한 겁니다. 그래서 저작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실은 뭐 불교를 믿기 위해서 사찰을 건립하는데 돈을 내거나 뭐 이렇게 공덕을 쌓거나 하는 게 일반 백성들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효 스님이 일반 그 백성들에게 그냥 나무 아미탑을 이 6자만 외워라, 연불을 하라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 나무라는 말은 귀하다, 의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에 의존합니다. 이 말만 계속 외치고 있으면 죽은 이후에 극락, 그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명 아미타 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 원효 스님에 의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불교가 전파가 되게 되고 신앙으로서 아미타 신앙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의상 스님은 이제 유학을 갔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화엄 사상을 배워가지고 신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을 형성을 하고, 그래서 많은 제자를 키워내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신라 전역으로 흩어져서 결국은 이제 10개의 뭐 화엄 사찰을 건립한다거나 이러면서 화엄 사상을 신라 사회에 전파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의상 스님은 관음 신앙을 이제 크게 널리 전파를 하는데요. 신라로 돌아온 다음에 지금 강원도 양양 지역에 있는 그 낙산사, 거기에 가면 관음송이 있고 홍련암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던 과정에서 관음 보살을 직접 친견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양양에 있는 낙산사가 관음이 머무는 곳으로 이제 인식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관음 신앙을 널리 신라 사회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이나 둘 다 학문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이런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신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중국에 유학을 가서
들어서 중국의 법상종을 크게 진흥시키는 데 역할을 했던 원측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유학 갔다가 다시 인도를 순례하고 그 순례 기행문을 남긴 그 해초 스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초 스님이 남긴 그 기행문이 바로 이제 왕호 천축국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승려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 이후에 가면 이제 당연히 또 사찰을 많이 건립을 하게 되죠. 통일 이후에 만들어지는 신라의 사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탑이 2개, 즉 쌍탑 건립이 이제 기본적인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찰을 뽑으라 그러면 가문사랑 불국사를 꼽을 수 있는데요. 가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무왕이 내가 죽어서 호국용이 되겠다, 나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고 해서 그 용이 들어와서 안식할 수 있는 그 사찰을 신문왕이 건립을 한 게 이 가문사인 거고요. 그래서 이 가문사 석탑은 2개가 똑같은 모양으로 동탑 서탑이 서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8세기 중반에 만들어지는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석가탑과 다부탑인데, 석가탑은 전형적인 이제 신라의 3층 석탑이 뜬 모습을 띠고 있지만 다부탑은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탑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같은 쌍탑이지만 이제 모양이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서 더욱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나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덕왕 때 김대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현세의 부모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창립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기록에는 김대성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이 설화에만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경덕왕 때 재상이 됐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 찾아보면 김대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김대정이 이제 이 김대성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추측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재상이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건립을 하게 되지만 완공을 보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신라가 뒤를 이어서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 불국사 같은 경우는 귀족과 국가, 왕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진 대사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석가탑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60년대에 하도 도굴꾼이 많아가지고 도굴꾼들의 손을 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석가탑을 한번 해체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2층에 있는 그 탑신에서 무구정강태 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경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판 인쇄술이 이제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거,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인쇄술의 발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신라 말에 가면은요, 기존의 교종하고는 다르게 선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 사상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 말에 지방에서 호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새로운 이제 선종이 유행을 하게 됐던 거죠. 자, 원래부터 선종이 유행했던 건 아니고 승려들이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에서 새로운 이제 경향의 선종을 배워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승려들이 중국 유학 가서 선종을 배워왔는데 당연히 경주로, 수도인 경주로 들어오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 귀족들이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는 사상을 전파를 하다 보니 이 선종을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종 승려들은 중앙에 머물지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마침 지방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이 호족들하고 이제 결탁을 하게 되는데, 선종과 교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말 그대로 교종은 불교 경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전을 중심으로 배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파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화엄경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화엄종이 되는 거고요. 열반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종파가 만들어지게 되면 열반종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선종은 사실은 경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그 깨달음에 어떤 힌트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분리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건 경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경전을 그럼 안 보느냐? 그건 아니에요. 보는데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철저하게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선종이죠.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천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수행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려운 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교종보다는 수행과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내 스스로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가 훨씬 더 호족이나 지방민들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스승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깨달음이 어떤 가르침을 전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선사가 중요해지게 되는 거고, 이 자기 스승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당연히 다비를 해서 스승님을 숭배를 하다 보니까 스승님의 사리를 모시는,
그래서 이제 승탑이 신라 말에 유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탑은 선종이 유행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불교 문화 유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이 이제 선사들을 숭배하다 보니까 이제 뭐 선사비를 건립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유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지방으로 불교가 전파를 되다 보니까 호족이나 그 지방민들이 서로 이제 합심을 해서 불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불상이 중앙에서 전문가들이 만드는 불상보다는 수준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싼 금동으로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 말에 가면 철불이 유행을 하게 되고 이 그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이제 다양한 불상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선사들, 선종 선사들의 이제 그 유행과 더불어서 이게 풍수지리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도선국사가 되는 거죠. 자, 풍수지리설은 그동안 신라는 아시다시피 경주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신라의 그 수도인 경주 중심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각 지방에서 지방 세력들과 선종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지방도 나름대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풍수지리가 됩니다. 그래서 각 지방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다 보니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국토관념들에게 변화를 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지형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찰을 건립한다거나 탑을 건립함으로 해서 그 지형을 보존해주는 또는 보호해주는 역할들로 풍수지리설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지방사회 그 확산하고도 함께 계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학 부분을 보면 유학은 일찍이 이제 중국과 교류를 하다 보니 중국의 사상이었던 이 유학 사상을 일찍이 받아들이게 되죠. 유학은 당연히 이제 이 교육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고구려에는 중앙에 태학을 두었고 지방에는 경당이라고 하는 걸 두어서 유학 교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제에는 오경 박사, 그 다음에 뭐 역박사, 의박사 이런 사람들을 두어서 이제 유교를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박사들을 일본에 보내서 일본의 유학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신라에는 임신 서기석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데요. 이제 두 청년이 서로 포부를 발표하는 그거를 이제 새겨놓은 이 비석인데 거기에 보면 뭐 시경, 상서, 예기 등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유교 경전을 공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러한 유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쭉 그 삼국이 각각 발전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국가 성장과 그 다음에 이제 왕실 계보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역사서를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유기나 신집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편찬을 했다고 하고, 백제는 고흥이 서기를, 그리고 신라는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을 했다고 하죠. 기록으로는 전하지만 이 책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통일 이후에 남북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신라에서는 당연히 이제 유학을 진행을 시키게 되죠. 특히 신문학 같은 경우는 국학을 건립을 해서 인재 등용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원성왕 때 가면 이제 독서 산품가라고 해서 유교 경전을 얼마나 이해를 했느냐, 이런 이제 유교 경전의 이해가 뛰어난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로 선발하는 이런 독서 산품가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강수나 설종, 최채원과 같은 이제 유학에 뛰어났던 유학자들이 이름을 드날리기도 했던 거죠. 자, 그 발해도 마찬가지로 유학 교육을 하는 주자감이라고 하는 걸 두었고요. 이렇게 이제 각각 신라와 발해가 유학을 진행시키고 유학자들을 키워내고 인재로 키워내다 보니까 이제 이 유학자들이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하거나 또는 그 중국에 있는 빈곤과라고 하는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 발해의 사람들과 신라의 이제 이 사람들이 빈곤과에서 서로 급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는 이런 모습들도 기록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발해나 신라에서 유학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국에는 도교도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도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제 종교라고까지 이제 확립이 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기존에 있었던 신선 사상이나 그다음에 이 산천을 숭배하던 사상들이 결합을 해서 불로장생이나 현세의 구복을 바라는 이런 걸로 이제 도교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유물들을 살펴보면 백제에서의 이 벽돌 무늬, 그 산이 그려져 있는 벽돌 무늬를 볼 수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자연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도교 문화가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뽑는 것이 백제에서 출토된 금동대 항로가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자세히 보시면 밑에는 이제 용이 받치고 있고, 용이 이제 연꽃을 받치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신선이 사는 산,
그다음에 그 꼭대기에 이제 봉황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말 그대로 향료로 해서 향을 피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영국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불교 사상과 그다음에 신선들이 살고 있는, 그다음에 이 그 산들을 자세히 보면 그 산 안에 신선들이 있고, 신선들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다음에 아주 신령스러운 동물들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도교적인 사상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향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분 벽화에 수호신 역할을 하는 사신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교가 유행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는 7세기의 영계소문이 구귀족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또는 그 세력들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구귀족들은 불교랑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도교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분 벽화에도 이제 사신도로 남겨지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대 사회를 대표하는 문화인 고분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옛 무덤이 되죠. 그렇다면 이제 고려 시대 무덤이나 조선 시대 무덤도 우리 입장에서는 다 옛 무덤이라고, 고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고려 시대 무덤이나 조선 시대 무덤 같은 경우는 그 묻힌 사람, 즉 피장자가 누구인지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고분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왕의 무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왕릉이란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의 무덤은 누구누구의 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고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피장자가 누구인지 아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거대 무덤들이나 고대 사회에 남겨진 이 무덤들을 우리가 고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분이라고 하면 고대 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지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주나 이런 이제 한때 수도였던 지역들을 가면 대형 고분들을 보게 되죠. 마치 산 같은 그 도심 한복판에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이제 대형 고분들을 만들었나라고 하는 걸 보면, 당시에 이제 이 고대인들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영혼 불멸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육체는 죽지만 영혼이 살아서 다른 세상에 가서 또 그대로 산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나아가서는 공간을 이동해서, 즉 현재의 내가 왕으로 살았으면 죽은 이후에도 왕으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현세에서 노비나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죽은 이후에도 노비로 사는, 지금의 세계와 죽은 이후의 저승의 세계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일명 계세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무덤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왕이나 귀족들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왕들이 이제 무덤을 쓰면서 결국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쓰던 물건들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 뭐 의복이나 뭐 자기가 쓰는 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수저 같은 거, 베개 같은 것도 같이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본인들이 저 세상에 살면서 직접 밥해 먹거나 옷 입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중을 들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순장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장품이 많아지고, 거기다 이제 순장까지 하다 보니 무덤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제 대형 고분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삼국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람의 노동력이 굉장히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노동을 통해서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이 무덤을 만들면서 순장을 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큰 손해라고 하는 인식들이 생기게 됩니다. 순장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그럼 결국은 이제 순장이 폐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계세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저 세상의 삶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들이 단순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장례 풍습이나 이런 의식들은 가장 늦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장 대신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생전의 모습을 무덤에 그대로 재현하는 고분 벽화가 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의 모양을 한 인형, 즉 토용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거나, 이런 형태들의 무덤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무덤 변화에서 이제 대형 고분에서 이제 차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부장품도 줄어들게 되고 순장도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무덤도 이제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또 하나 이제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수용이 되는 거죠. 불교는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행했던, 살아생전에 행했던 업을 가지고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다음 생이 결정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계세적 세계관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적 세계관이 들어오면서부터는 무덤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게 되는
되는 거고, 이제 무덤은 말 그대로 그냥 시신을 안치하는 장소로서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교 수용 이후에 무덤의 변화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삼국별로 고분의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초기 수도였던 집안 지역에 가면 장군총과 같은 큰 돌무지 무덤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이제 큰 거죠. 이런 돌무지 무덤이 전형적인 초기에 고구려를 대표하는 무덤이었던 거고요. 중국과의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돌방 무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돌로 방을 만들고 그 안을 꾸미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돌방 무덤 안에 순장을 대신하는 벽화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벽면에서부터 천장까지 이제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고, 살아생전의 모습을 재현하다 보니까 그 돌방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방을 만들게 되고, 무덤도 이제 큰 돌방 무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돌방 무덤은 초기 수도였던 집안에도 등장을 하게 되고, 수도로 옮긴 평양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무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고분 벽화인데요. 고분 벽화를 볼 수 있는 건 이 돌방 무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돌방 무덤에 그려지는 벽화들도 시기별로 주제가 변화가 되는데요. 초기에는 이 개세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살아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하다 보니까 주인공 부부의 모습, 그 다음에 주인공이 뭐 사신들을 만나거나 군대를 행렬을 한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거나 또는 일상적인 생활, 자기네 집의 어떤 부엌의 모습이나 뭐 수레의 모습 이런 것들까지 다 일상적인 생활까지 다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마치 귀족의 집, 왕족의 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무덤이 그려지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5세기에 들어가서 불교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결국 무덤에도 장식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장식들이 대부분 이제 연꽃 무늬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연꽃 안에 이제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연화하생, 다음 생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사상을 담은 그림들을 그린다거나, 주인공이 불상에게 예불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세기 후반, 7세기를 접어들게 되면 도교가 유행하면서 벽면 가득히 각 벽면에 이제 사신도를 그리는 이제 이런 형태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신도는 말 그대로 이 시신을 수호하는 수호자의 역할을 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고분 벽화의 변화상을 통해서도 개색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점점 사라지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제의 경우에는 초기 수도였던 한성 지역, 그 다음에 백제를 건국한 사람들이 이제 고구려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구려 무덤 양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석촌동에 가면 이 돌무지 무덤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이 백제를 건국했던 사람들이 고구려에서 내려온 유인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초기 백제 건국자들과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백제도 이제 흔히 말하는 낙랑대방의 영향이나 중국과의 교류 속에서 이제 돌방 무덤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성이나 수도로 옮기는 공주, 웅진 시대나 사비 시대 다 이제 돌방 무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웅진, 즉 공주 지역에는 이제 송산리 고분군이 있는데, 대부분의 무덤이 이제 돌방 형식이긴 하지만, 이 돌방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이제 돌로 방을 만들긴 하지만 이제 입구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컨대 이제 왕과 왕비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왕이 사망하는 경우 왕의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그걸 만들 때 왕의 시신을 안치하는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 다음에 사망할 왕비를 위한 시신을 안치할 장소까지 같이 만들어 두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시신을 넣고 부장품을 넣은 다음에 무덤을 덮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왕비가 죽게 되면 다시 그 입구를 열어서 왕비의 시신을 안치하고 무장품을 더 추가를 하고 다시 무덤을 덮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방 무덤은 입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굴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거고, 백제 무덤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많이 확인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대부분이 다 돌방 무덤이었는데 다 도굴을 당했기 때문에 그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주 송산리 고분에서 특이하게 벽돌 무덤이 하나 발견이 되게 되는 거죠. 장마철을 맞아 이제 그 물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고분이 발견이 되게 됐는데요. 완전한 형태였던 거고, 무덤을 이제 딱 열었더니 벽돌 무덤이었던 거고,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이제 지석이 있는데 그 보니까 무령왕, 그러니까 사마왕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마왕이 이제 무령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대 무덤 중에서 유일하게 피장자, 누구의 무덤인지를 알 수 있는 무덤이 이제 발견이 되게 된 거고, 특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무덤은 벽돌 무덤인 거죠. 왜 벽돌 무덤 형식을 띠게 됐냐를 보니까 백제가 고구려 공격으로 웅진, 공주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결국은 중국, 특히 이제 양나라랑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양나라의 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벽돌 문화 형식을 받아들여서 무덤을 만들게 됐던 거죠. 나아가서는 이제 백제는 또한 바다 건너 일본하고도 이제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 무령왕과 왕비의 시신을 안치했던 관은 일본에서 나는 금송으로 만든 관이어서 흔히 말하는 동아시아 문화가 융합된 형태를 보여준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송산이 고분에는 무령왕릉 말고도 육호분이라고 하는 벽화 무덤이 하나 더 일찍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일제시대 다 도굴이 돼서 사실은 벽돌 무덤 형태만 이제 확인이 됐었던 거고, 무령왕릉이 발견되면서 벽돌 무덤의 모습, 그 다음에 안에 부장품들의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백제가 부여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이제 부여에 이제 능산이 고분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찬가지로 백제에서도 이제 불교를 수용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무덤이 차츰차츰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능산이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무덤이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안을 구경할 수 있는 무덤에 들어갈 때 보면 정말 기어서 들어가야 되는 정도로 무덤이 되게 작고요. 여기 이제 능산이 고분군 중에서도 벽화가 그려져 있는 모습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도 이제 사신도가 그려져 있어서 6세기 후반 이렇게 가면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이 도교가 유행했던 흔적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라를 보면요. 신라는 경주에 가면 대형 고분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신라의 무덤은 가장 독특한,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볼 수 없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 양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시신을 안치하는 관을 두고요. 부장품을 두는 곽을 하나 더 둡니다. 이게 이제 덧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이제 한자로 쓰면 목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덧널을 하나 더 두게 되고, 그 위에 이제 돌들을 얹게 되는데, 같은 돌무지이긴 하지만 고구려 같은 경우는 큰 돌들을 가지고 쌓아 올리는 거고,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 같은 경우는 그 관이나 덧널을 이제 작은 강돌을 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돌들 사이에 틈이 생기니까 물이 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위를 이제 점토나 백토들로 바르게 되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덮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은 한번 이렇게 매장을 하게 되면 출입구가 없기 때문에 다시 발굴을 할 수가, 그러니까 발굴을 하지 않는 이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굴을 전혀 당하지 않은 온전한 형태로 보존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일제시대 때 이제 그 경주 지역에 길을 내면서 발굴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발굴을 해보니까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는 금관이 같이 출토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에 보면 1970년대 직접 발굴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 이 경주 문화나 그 문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왕 하는 거 황남대총 가장 큰 무덤을 발굴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번도 발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뜻 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시범 삼아 발굴을 했던 게 그 앞에 있었던 천마총이었던 거고, 거기에서 금관을 비롯해서 이 천마도라고 하는 이 그림들이 발견이 됨으로 인해서 그 무덤을, 주인공이 누군지는 모르니까 그 대표적인 유물의 이름을 따서 천마총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황남대총을 발굴을 하게 됐던 겁니다. 황남대총은 이 대형 무덤 중에서 가장 큰 무덤인 거고요. 남분하고 북분 이 두 개가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분은 남자 무덤, 북분은 여자 무덤. 왜냐하면 그 부장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남자 여자가 따로따로 묻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특이한 건 남분에서는 금동관이 출토돼 금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북분에서는 금관, 우리 신라 금관 중에서 가장 화려하다라고 하는 금관이 출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수수께끼를 남겨주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많은 이제 부장품들을 통해서 신라의 문화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굴까지 보면, 성과까지 보면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는 금관이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금관은 의뢰용이 됐던, 실제적으로 사용했던 그 시기, 대략 아마 마리깐 시기에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불교를 수용한 법흥왕 이후부터는 무덤이 경주 시내에서 경주 외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도 이제 작아지게 되고요. 대부분 아마 돌방 무덤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변화상들을 관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통일 이후에 가게 되면 이 돌방 무덤에 그 호석을 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호석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12지를 두르게 되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어서, 뭐 대표적으로 신문왕릉이나 아니면 김유신 무덤. 그러니까 신문왕릉이라고 하는 거는 전해지기를 신문왕릉이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발굴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신문왕릉인지는 확인은 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는 전해지는 그 말에 따라서 무덤에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 불교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화장하는 풍습이 유행을 해서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문무왕 같은 경우 화장을 한 다음에 대왕암에 매장을 하게 됐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이렇게 화장한 게 항아리들이 많이 출토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화장 문화도 유행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대 사회를 대표하는 거고 거기서 출토된 문화들이 고대 사회의 어떤 생활상, 그다음에 문화의 양상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대 문화를 대표하는 지표로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